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10월 24일 상해종합지수가 2.02%, 홍콩 항생지수가 6.36% 급락했고 25일은 상해종합지수가 0.04% 약보합, 홍콩 항생지수가 0.1%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24일의 급락에 대해 23일 새 지도부 출범이랑 당연하게 엮어서 하는 코멘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투심의 영향,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홍콩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증시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2020년, 21년, 22년 보시면 상해종합지수는 올 들어 이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올 들어 이미 하락세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 2020년, 21년, 22년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춘절 연휴 이후부터 이미 하락세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즉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면 타이밍상 잠깐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10월 25일 현 시점에서 경기, 정책 기조, 환율, 실적 시즌, 거래 대금, 투자 심리 등 면에서 중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월 24일 오전에 발표한 9월 실물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인데요. 우측 그림이 지난 1년간, 아래 그림은 지난 5년간입니다. 파란색 선이 발표치, 주황색 선이 예상치입니다. 올 9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6.3%로 예상치인 4.8%, 전월치인 4.2%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8년과 19년 지표를 보면 대체로 5%에서 6%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그림이 지난 1년간, 아래 그림이 5년간입니다. 올 9월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 발표치는 2.5%로 예상치인 2.94%를 하회했고 전월치인 5.4%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8-19년을 보면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은 2018년은 8에서 9%대, 2019년은 7에서 8%였는데 지금 증가율은 코로나 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고정자산 투자, 올 9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발표치는 5.9%로 예상치인 5.9%에 부합했고 전월치인 5.8%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8-19년 지표를 보면 대체로 5에서 6%대였습니다. 9월 3대 실물 경제 지표는 이렇고 지금부터 내수 소비, 산업 생산, 부동산, 인프라, 수출 등 순서대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내수 소비인데요. 지금 경기를 가장 억누르고 있는 분야도 바로 내수 소비입니다. 앞서 9월 소매 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5%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가장 높은 품목인 자동차 소비가 12%를 차지했는데 만약 전체 소비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하면 1.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품 소매 증가율을 품목별로 분류한 건데요. 연한 색깔이 8월 증가율, 진한 색깔이 9월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동차, 건축 및 인테리어, 석유 및 제품, 통신기기, 가구, 문화 사무용품, 중약과 양약, 가전제품과 음향기기, 일상생활용품, 금문 보석, 화장품, 방직 의류, 식량, 음식료, 담배술. 9월 내수 소비에 플러스가 된 품목은 자동차, 석유, 통신기기, 문화 사무용품, 제약, 일상생활용품, 그리고 금은 보석, 식량, 음식료, 술, 담배이고 반대로 내수 소비에 마이너스가 된 품목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가전 음향, 화장품, 의류 방직 등입니다. 상품 소매 외에 외식 소비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9월 외식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해서 8월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소비는 호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으로 내수 소비는 여전히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소비도 여전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3대 핵심 실물 경제 지표 중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는 산업 생산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9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6.3%로 예상치인 4.8%, 전월치인 4.2%를 상회했습니다. 산업 생산 중 업스트림인 석탄 채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석유 채굴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서 8월보다 개선됐습니다. 미드스트림인 비철금속 재련 및 가공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해 8월 증가율보다 많이 커졌고 철강 재련 가공 증가율은 8월에 마이너스에서 9월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산업 생산 중 증가율이 개선된 것은 인프라 투자의 증가에 따라 관련 공산품 수요가 일부 늘어난 것이 있고 동시에 작년의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 비해 다운스트림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의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제조는 내연차와 전기차를 다 합산한 건데 전기차 판매의 호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전체 자동차 제조 중에 내연차가 아직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산하면 자동차 제조의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개선됐지만 작년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아주 많이 개선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 발전량 증가율을 보면 8월에 9.9%에서 9월에 마이너스 0.4%로 많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부동산 세부 지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한눈에 봐도 작년에 비해 올 들어 지표들이 더 둔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벽돌색 선이 부동산 개발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였고 올 들어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폭이 지난 8월 13.8%까지 확대됐다가 9월에 12.2%로 소폭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황토색 선은 신규 착공 면적 증가율인데요. 작년에도 마이너스 폭이 컸지만 올 들어 마이너스 폭이 더 크게 확대됐고 8월치가 마이너스 45.1%, 9월치가 마이너스 44.2%.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판매 대금 회수가 부족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가 제한적이어서 자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착공 의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회색 점선은 상품 주택 판매 면적 증가율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마이너스 폭이 계속되고 있고 7월에 비해 8, 9월의 마이너스 폭이 약간 축소됐지만 여전히 둔화세입니다. 이어서 파란색 점선은 준공 면적 증가율인데요. 7월에 비해 8월과 9월의 마이너스 폭이 많이 축소됐는데 7월에 여러 지방에서 모기지 상환 거부 사건이 발생한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주택 준공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준공 면적의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긴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점선은 시공 면적 증가율인데요. 8월에 마이너스 4.5%, 9월 마이너스 5.3%로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판매가 아직 실질적인 개선이 없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 압력이 여전히 커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프라 투자를 보겠습니다. 색깔별로 벽돌색 선이 전체 고정자산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 그중 황토색이 부동산 투자, 회색 점선이 제조업 투자, 파란색 점선이 인프라 투자 증가율입니다. 벽돌색 점선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최근 몇 개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황토색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크고 회색 점선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조금씩 개선 중이고 파란색 점선 인프라 투자 개선이 가장 뚜렷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에서 제조업이 30%, 부동산이 20%대, 인프라가 20%대, 그리고 나머지가 서비스, 신흥산업 등이므로 인프라 투자는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즉 인프라 투자가 개선됐다고 해서 고정자산 투자 전체가 개선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수출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올해 9월까지 무역 흑자 금액인데요. 9월 수출의 전년동 대비 증가율은 5.7%로 8월보다 소폭 하락했고 수입 증가율은 0.3%로 8월과 거의 같았습니다. 수출은 제품별로 일반 초급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전기 기계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무역 방식별로 일반 무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 반면 가공 무역 증가율은 상승했습니다. 수출 지역별로 선진국향 수출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동남아향 수출 증가율은 상승했고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하락했습니다. 즉 선진국의 수요 둔화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입을 보면 9월의 수입 증가율은 8월과 비슷했지만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의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방역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수입도 위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역 흑자는 9월 무역 흑자가 8월보다 늘었고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경제 지표 중 내수 소비, 산업 생산, 부동산, 인프라, 수출 등을 지표 드렸는데 인프라 투자와 산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부동산 둔화와 내수 소비 둔화 그리고 수출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를 전망하자면 4분기는 경기 둔화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둔화의 핵심은 여전히 내수 소비 둔화와 부동산 둔화입니다. 지금 여러 지방에서 적정 수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융자 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부동산 구매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를 더 해야 하지만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위안화 절하 압력도 커지고 있어서 인민은행도 통화 완화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래도 독립성이 비교적 강해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무분별한 대규모 통화가 아니라 딱 적정 수준의 통화 완화라고 봐야겠죠.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올해 1분기가 4.8%, 2분기 0.4%, 3분기가 3.9%인데 4분기는 3분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실업률을 보면 월별로 3월 5.8%, 4월 6.1%, 5월 5.9%, 6월 5.7%, 7월 5.4%, 8월 5.3%에 이어 9월에 5.5%까지 올랐습니다. 연령대별로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7월 19.9%라는 고점을 찍은 후 8월 18.7%, 9월 17.9%로 지금 2개월 연속 소폭 하락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8월에 4.3%에서 9월에 4.7%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래 농민공들의 실업률은 8월에 5%에서 9월에 5.5%로 올랐습니다. 네, 경기 상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최근 증시 하락은 환율, 실적 시즌, 거래 대금, 투자 심리 등의 영향도 컸습니다. 웬 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5년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yuan 달러 환율인데요. 2022년 올해 2월 6.31이라는 저점을 찍은 후 계속 올랐는데 10월 25일 이미 7.34까지 올라서 yuan화는 올 연초 대비 15% 절하됐습니다. 인민은행은 유엔화 절하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융기관들의 외환 예금 지급 준비율을 9%에서 8%로 인하한 데 이어 지난 9월 15일 8%에서 6%로 더 인하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무역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화나 다른 나라 통화는 계속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유엔화 절하폭이 인민은행의 어떤 수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을 때 인민은행은 역외 유엔화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 시장에서 유엔화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율 안정화를 도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또 유엔화 국제화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죠.
네, 이어서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 전후로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증시 즉 상해와 심천거래소에 상장한 4,963개 기업 중 10월 23일까지 그중 213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공시했고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3분기 실적 공시가 집중적으로 나올 건데요.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왔다고 이익실이 나오고 실적이 나쁘면 또 나쁘다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거래 대금을 보겠습니다. 위에 선이 상해종합지수고 밑에 막대가 상해거래소의 일별 거래 대금인데요. 2020년, 21년, 22년 보시면 지난 6월에 일별 거래 대금이 한 5천억 yuan대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10월 들어 일별 거래 대금이 3천억 yuan대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심천성분지수 그리고 밑에 막대가 심천거래소 일별 거래 대금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지난 6월에 일별 거래 대금이 한 6천억 yuan대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고 10월 들어 일별 거래 대금이 지금 4천억 yuan대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은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를 합산한 건데요. 밑에 막대가 상해와 심천거래소 일별 거래 대금을 합산한 겁니다. 통상 합산 일별 거래 대금이 한 1조 yuan 정도 돼야 정상적인 수준인데 10월 들어 지금 일별 거래 대금이 한 7천억 yuan대에 불과해서 투자자들이 매매 의욕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둔화, 특히 내수 둔화, 부동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심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내수가 회복하려면 결국은 엄격한 방역을 풀어야 하는데 방역을 단번에 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이 지난 6월 28일까지는 14+7일이었던 게 6월 29일부터 7+3으로 단축되는데요. 예를 들어 향후 뭐 5+3 또는 4+3 또는 뭐 3+3처럼 점진적으로 단축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단축 시점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3월 전인대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기는 합니다. 또 예를 들어 항공편은 지난 9월 말에 국제편을 일부 추가하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저가 항공사인 춘추항공은 이번 달 10월 29일부터 인천 심양 왕복편을 매주 토요일에 1회 추가하기 시작하고 가격도 비교적 정상적인 가격대입니다. 10월 24일 증시 급락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매도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24일 발표한 실물 경제 지표 중 내수와 부동산 지표가 여전히 나빴고 그중 특히 내수 지표가 너무 둔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투심에 큰 영향을 미쳤고 23일 새 지도부 출범이라는 것도 외국인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4일 증시 급락 후 25일 상해종합지수가 0.04% 약보합, 홍콩 항생지수가 0.1%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25일 장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개유. 거시정책과 산업정책 재정기관인 발개유에서 오늘 정책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명칭이 제조업을 중점으로 하는 외국 자본의 투자 확대, 투자 전량 안정화, 투자 품질 향상에 관한 정책 조치입니다. 즉 외국 기업들이 제조업 위주로 중국에 투자하는 걸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1, 2, 3 여기 두 번째 항목 중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인원 왕래를 편리하게 해서 중외 인원 왕래 시의 신속 통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5일 장중에 홍콩 쪽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24일까지 일부 자금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소문들이 돌았긴 했지만 그 진위성에 관해서는 확인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몇몇 항공사에서 국제선을 일부 회복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가격도 크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4일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25일 장중에 이런 뉴스 그리고 소문들이 나오니까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다소 안정세를 취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수 둔화, 부동산 둔화라는 굵직한 부담 요인은 단기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투심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중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중국 증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상승폭 큰 순으로 공항 3.08%, 자동차 부품 2.84%, 외식 관광 2.7%, 그리고 발전 설비, 레저 용품, 중형 기계, 건설 기계, 해운, 오토바이, 건자재, 공업 기계, 자동차, 음료 등이 1%대 상승했고 반도체 0.98%, 건설 0.9%, 육로 운송이 0.8%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낙폭 큰 순으로 교육, 의료, 보건, 바이오, 석유화학이 2%대 하락했고 가구, 증권, 소프트웨어, 제약, 화학, 섬유, 가스, 귀금속, 정유, 천연가스, 다원금융, 일용화학, 부동산, 석탄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다원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을 제외한 금융사를 말합니다. 중국 증시 시황에 관해서는 과거 중국 시황 영상을 통해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홍콩 증시는 작년 초 플랫폼 산업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계속 나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제 의견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2021년 초 고점부터 2022년 10월 25일 현재까지 51% 하락했고 홍콩 테크 지수는 2021년 초 고점에서 2022년 10월 25일 현재까지 73%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이미 몇 번 언급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매년 12월 중순에 경제 분야 최고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는데 10월 말까지 실적 시즌이 끝나고 연말 연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별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네, 이상 2022년 10월 25일 현 시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 좀 점검해 봤고 지난 10월 16일 24 당대회에서 시 주석 연설 중 경제와 관련된 문구를 일부 발췌하자면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라고 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이 문구에 해당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중국 경제가 고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당시 그 문구가 이번에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라고 변경됐다는 것은 품질 향상,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 등 분야에 예전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형 공업화를 추진해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의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쭉 언급했듯이 지금 중국 증시가 아직 반등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증시가 정상화되거나 또는 좀 반등하게 된다면 이번 24 당대회 연설에서 언급된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이 몇 개 키워드와 관련된 산업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더 잘 나갈지 아니면 별 반응 없는지도 한번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난 10월 20일 KBS 라디오 출연 후 구독자가 한 600여 분 늘었는데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간단히 안내드리면 찐중투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의 약칭이고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요. 주로 중국 경제, 증시, 산업, 종목 위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색깔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회색 썸네일은 중국 시황,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시황에 대해 코멘트하는 거고 민트색 중국 산업은 중국 산업의 동향, 정책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거고 파란색은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홍콩, 미국 증시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의 동향, 공시, 실적,
긍정적, 부정적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썸네일은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인데요. 중국 현지 대형 증권사인 CICC를 비롯해서 좀 참고할 만한 현지 증권사들이 보고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번역하거나 또는 요약 번역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 썸네일은 한국 무용 영상이라서 중국 증시 분석과 전혀 무관한 건데요. 2020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국 무용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냥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 수업 영상이나 경연대회 영상을 가끔 올리곤 합니다. 이거는 중국 시장 분석이랑 전혀 무관한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제 취미 생활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2022년 10월 25일 현재 기준 중국 증시에 대해 한번 쭉 점검해 봤고요.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넘게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